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 강사 최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보고 취소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환경에서 와주신 만큼 의미 있고 도움이 된 정보를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어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고등부 강의는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고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 어휘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문항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이제 1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제가 거주한 경험이 그 문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남고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남고는 100점이 거의 안 나오는 시험이에요. 하남고 영어는 100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고 1등급 컷이 낮은 거는 절대 아니고 1등급 컷은 죄송합니다. 분필이 여기 있구나. 1등급 컷은 대략 한 97에서 98점 정도에 묶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컷은 대략 97에서 98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점은 또 안 나와요. 100점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워도 풀 수 없는 영작 문제가 나와요. 이 영작 문제가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영작 문제에 이제 6점이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거를 틀리면 6점을 다 뺏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부분 점수를 계속 줘요. 그래서 뭐 1점씩 깎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다 맞고 나머지 다 맞고 여기에서 1, 2점 깎인 애들이 이제 1등급 컷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시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편이에요. 자, 이번 학기 2학기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쉬웠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2과가 들어갔는데 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과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일단 교과서가 2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있는데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결국에는 모의고사 지문들을 여러 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본다면 올림포스랑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랑 같이 합쳐져서 그런 지문이 35개가 나왔어요. 시험 범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사실상 이건 제가 좀 적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교과서 2과에다가 추가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외우는 게 힘들고 다 외운다고 해도 정확하게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암기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웠다고 해도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등록을 다른 학원을 하셨는데 그 학원은 저희는 전 범위를 다 암기합니다. 하남고 대비할 때라고 하시면은 그 학원만큼은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사실 통암기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외운 건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암기할 자료를 주고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남고 이제 그런 대비법이 도움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하남고는 그 대비법이 아무런 도움이 뭐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어법 어휘 문항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비율을 알려드리겠지만 2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어법 어휘 문항이 서술형이랑 그 합쳐서 17문항이 나왔어요. 17문항이 나왔는데 이 문항들이 그냥 문제 수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하남고가 이게 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문항들이 그냥 문항 수만 많은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객관식을.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다른 학교 문제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는데 이제 문항 수까지 많아요. 이제 36문항에서 40문항 정도가 되고 저번 중간고사는 이제 37문항이었고 기말고사는 40문항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지를 보시면은 번호가 37번에서 끝나진 않아요. 저번 중간고사도 보시면은 객관식은 28번에서 끝나고 서술형도 6번에서 끝나요. 그럼 사실 34문항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번이다. 그럼 3-1, 3-2 이렇게 나눠 놓고 또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 3-1, 3-2 나눠 놓는 게 사실상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한 문제짜리로 나올 정도의 난이도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항은 중간고사는 37문항이었고 기말고사는 40문항이어서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중간고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서 기말고사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시험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유형별 출제 비율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37문항 중에서 어법 어휘에 관련된 게 19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내용 파악 문항은 12문항, 그리고 만약에 단수 암기를 열심히 했다라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문항은 6문항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건 의미가 없고 여러 번을 보면서 이제 학교 필기를 보면 중요한 표현들 같은 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로 외우면은 이 6문항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다 맞춰도 결국에는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문항수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하남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법이랑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제 그 기본 지식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그때 중간고사 문항인데 일단 11번 문항을 보시면 2.5점, 15번 문항은 2.4점.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어차피 서술형은 다 그 6점 다 맞추기 힘들 거거든요. 그건 다 맞추기 힘들 거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 2등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딱 두 가지 유형만 가져왔어요. 그 두 가지 유형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라든가 아니면은 모의고사라든가 이럴 때는 단어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after 여기에다가만 딱 밑줄 그어놓고 이게 1, 2, 3, 4, 5 이렇게 묶여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학생들이 풀기가 되게 쉬워요. 이것만 딱 보고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니까. 근데 하남고 같은 경우는 그런 문항은 거의 안 나오고 문장 전체에다가 밑줄을 그어놔서 이 문장 안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낱말의 쓰임 문제고 15번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인데 둘 다 그 문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알아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게다가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두 고르시오 문제예요. 왜냐면은 틀린 문장 개수를 고르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모두 고르시오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30초에서 1분 이상 소요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서술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딱 풀면은 거의 한 30초에서 1분 안에 빨리 풀고 넘어가고 검토할 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험 범위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 번에 이제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에 그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 그 어법 유형, 영장 유형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저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건데 5-1번, 2번 이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라고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몇 개씩 나와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에 들어갈 문장, 여기에 들어갈 문장은 시험 범위에 있었던 문장이 아니에요. 아예 새롭게 써야 되는 문장이고 밑에 해석을 써주고 그 해석에 맞춰서 이 문장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를 꼭 섞게 나와요.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섞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되 이 단어의 형태는 변하지만 동의어나 유의어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점, 3점에서 6점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될 건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1점 내지는 2점 감점을 받아야지 나머지는 다 받고, 그래야지 이제 1등급에 들어가는 거고,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 객관식에서 실수를 하나 틀리고 여기서 1, 2점 감점되고 그러면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문법을 활용해서 기본 영작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as well as의 표현을 학생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와 분수를 포함해야 되고 wish가 나왔다라는 거는 wish 가정법을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시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단어에서도 밑에 같은 경우는 whenever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새로운 절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짧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접속사가 1개 내지는 2개가 활용된 그런 문장들을 영작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제대로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제가 시험이 어떻게 나온지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험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시작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도 많지만 필기에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계속 적어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필기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단어 하나에 뜻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뜻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에 외워야 할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2학기 때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다만 어휘가 기본적으로 잡혀있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어휘 문제를 거의 다가 틀려서 이제 그 등급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럼 어휘 문제를 왜 거의 다 틀렸냐면, 그러면 거의 필기에 나오는 단어들만 나오는데 왜 많이 틀렸냐면 필기에 너무나 많은 어휘가 나와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단어들 6번, 7번 이상을 계속 시험을 보고 끝내 다 통과를 했어요, 매번 다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선 그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이제 쓰임, 보기에서 그 같은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서 문장 안에서 활용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많다면 그때 외워야 될 단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미 알고 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단어의 쓰임이 평상시에 독해 문제를 풀고 이럴 때 단어의 쓰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접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될 거고, 또 두 번째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문법의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문법이 적용된 문제 푸는 연습을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사항이 적용된 문장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문법사항이 적용된 문장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학생들이 라이팅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사항을 배우고 그 문법이 적용된 문장을 일단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법사항이 적용된 문장을 영작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학 때 어떻게 진행할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일단 단어 워크북을 활용해서 단어를 암기하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는 일주일에 200개 단어를 집에서 2번 그리고 학원에서 2번 암기해서 이제 4회 누적 암기가 될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단어 하나를 외울 때 한 번 외우고 시험 보고 넘어가면은 그 단어가 결국에는 며칠 뒤면 다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 똑같은 단어를 한 7, 8번을 외워야지 이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단어를 누적해서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요. 지금 어휘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원래는 제가 90개 단어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길래 이제 그걸 120개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20개 단어를 추가적으로 암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단어 시험을 320개 정도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법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 그 문장이, 그 어법 개념이 적용된 문장을 20개를 암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암기 테스트를 매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는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클리닉 시간은 이제 학생들이랑 좀 맞춰볼 건데, 이때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면,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어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는 어법하고 하루는 독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1학 예비고1 단계에서는 독해가 아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독해하는 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제로 모의고사를 하나 풀어올 거고,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다른 어법 그 유형에 따른 문제 20문제를 풀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이가 들어갈 거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 안에 푸는 모의고사를 지금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풀고 그거에 대한 풀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이 20개 문장을 암기했었는데 그 암기했던 문장을 틀린 것들을 저랑 개인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법이 어떻게 적용됐고 주어가 한국말을 따라서 주어가 어디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작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는 이제 클리닉 수업이 추가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내신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내신 대비 이거는 내년 3월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7주 정도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7주 정도 들어가는데 7주면 상당히 주 2회 수업하고 1회 클리닉해서 주 3회 등원을 하는데 7주면 상당히 긴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복습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전범위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많은 문제들을 빨리 풀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7주 동안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매 수업 때 제가 필기한 노트를 받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날 나가는 진도만큼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필기를 해서 줄 거고 그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수업하는 거 설명을 듣고 수업이 끝날 때 필기가 제공돼서 혹시라도 본인이 놓쳤던 부분은 필기를 보고 채우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 때 그 필기를 기반으로 시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제가 이제 제작하면 학생들이 보게 될 건데 이 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고 학교의 유형에 맞춰서 제가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법이랑 어휘 시험이 당연히 매주 있을 거고 그리고 문장 암기 시험도 있을 거예요. 문장 암기 시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 틀렸던 부분이 1대1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저랑 같이 보게 될 거고 이거는 다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하남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엄청 중요한 편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사실상 생각보다 시험 문제 적용이 많이 안 될 때가 많은데 하남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만 딱 보면은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냈지 싶지만 학교 필기랑 비교해보면 아 이래서 냈구나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필기를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필기한 걸 줄 거고 나중에 복습이 들어갈 때쯤에는 아이들이 진도가 그만큼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필기를 거둘 거예요. 필기를 걷어서 학교 선생님 필기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문제까지 같이 제공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거면 지금 일단 그걸 어떻게 나가는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필기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안녕. 네, 필기 받으신 거 요거를 한번 잠깐 펴주시겠어요? 이게 중간고사 샘플인데 물론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페이지만 가져왔어요. 한두 페이지만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빨강색이 학교 선생님 필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부터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의 여러 가지 뜻을 학생들이 매번 외워야 되고 그리고 빨강색은 학교 선생님 필기고 파랑색은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는 필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문제가 100%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전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넘기시면은 이제 그 필기들이 샘플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넘기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밑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필기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처음에는 밑줄이 있는 상태로 학생들이 틀린 부분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일단 그 처음에 제 필기에다가 시험을 볼 때는 밑줄이 있는 상태로 볼 거고 마지막에 학교 선생님 필기가 정리가 제공이 되면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한 번 더 변형시켜서 학교 선생님 필기를 다 적용을 할 거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밑줄이 있는 상태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밑줄이 없는 상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4번 정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밑줄이 없지만 틀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알아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전범위를 한 최소 3-4번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복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객관식 유형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보고 30초 안에 풀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마지막에는
그 훈련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보시면 제가 빈칸은 거의 없지만 몇 개 있잖아요. 그 빈칸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빈칸 내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암기로 풀 수 있는 6문항의 하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패턴은 항상 그랬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중요 어휘 및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필기 보시다 보면은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은 이제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휘 문제를 많이 틀렸던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완벽하게 외운 애였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4-5번을 봐서 마지막에는 거의 모든 걸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단어 뜻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몰랐던 단어예요. 그게 원래 몰랐던 단어였기 때문에 일단 단어 뜻을 외우는데 급급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예문을 다 적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예문을 들어줄까 했는데, 이게 제가 샘플로 몇 페이지만 드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가뜩이나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은 시험인데 예문까지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 보면은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독해 문제를 풀 때 그 어휘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를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그건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휘는 정말로 열심히 많이 외워놓고 그 어휘가 많이 외우다 보면은 문장에서 적용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야만 아이들이 객관식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서술형까지는 크게 여기선 큰 도움,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서술형에서 이제 말씀드린 영작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고, 이 부분이 객관식이랑 서술형에서 조금 쉬운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서술형 영작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학교에서 이번에 서술형에서는 어떤 문법이 들어갈 거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법이 들어갈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주로 어디에서 정해지냐면 각 교과서의 뒤에 보면 중요 문법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중요 문법 사항 1과부터 10과까지 이제 중요 문법 사항들이 있고, 주로 그 문법 사항들 안에서 뭔가를 적용하라고 나오는데, 그 문법 사항들이 한 과당 주로 한 2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 문법이.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서술형 대비는 평상시에 어법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이 적용된 문장을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는 없어요. 물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밑에 조건에 어떤 표현을 써라 이런 거는 필기에 다 나와 있긴 해요. 필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법까지 적용하는 거는 필기에는 없을 거고, 그거는 본인의 개인 실력에 맞춰서 그 실력에 따라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남고 시험 이제 체험이 있어요. 여기 날짜가 죄송하지만 잘못됐어요. 제가 이거를 4일이 아니라 11일인데 달력을 잘못 보고 어제 만들었는데, 1월 11일 날 이거는 1회 이제 그 하남고 시험 체험하기 이제 수업인데,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2시간이에요. 2시간이고 먼저 기출문제를 하나를 풀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때 점수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50점을 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이제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애들이 2달 정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하로 그 시험을 낼 건데,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채로 일단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려고 한 이유가, 학생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첫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걸 예상을 해도 실제로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로 많이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1등, 그러니까 90점을 항상 넘고 100점을 계속 받던 아이들도 대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첫 시험 때 하남고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6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은데, 만약에 하남고처럼 어렵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습관처럼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런다면은 정말로 깜짝 놀라는 점수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먼저 애들이 직접 풀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볼 거고,
중요 문항은 해설할 건데 해설보다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 필기, 저희가 직보 때 이렇게 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돼 있는 책이 나갈 건데 그게 대략 한 7, 80페이지가 될 거예요. 시험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7, 80페이지에 제가 일부를 지금 발췌한 건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필기를 왜 해야 되는지 문제와의 연관성을 계속 보여줄 거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 특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석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모르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그 필기를 제대로 안 하면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저 역시도 아이들한테 필기를 나눠줄 때 모든 아이들한테 필기를 무조건 해서 나눠주라고 하고 해서 저한테 주라고 한 이유가 어떤 애는 하고 어떤 애는 안 하면 사실 열심히 필기 한 애가 주기가 되게 싫어지거든요. 주기가 되게 싫어지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필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친구 거를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필기를 서로 공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례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필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받으라고 했더니 여자친구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어쨌든 간에 둘이 연인 관계여도 어쨌든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기가 엄청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직접 봐야지 아마 그 필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하남고 시험 체험하기가 들어갈 거고 또 저희가 중요어법 4주 특강이 있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정규반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이 이제 12월에 됐었고 1, 2월 달에도 한 번 더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이게 이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한 번에 이해를 잘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사들 접속사, 그리고 형용사들 접속사, 그리고 부사들 접속사.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정법까지. 근데 가정법은 사실상 부사들 접속사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은 문법의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랑 틀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거는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4주간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이게 제가 준비한 끝인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편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렇게 제가 긴장을 해요. 그렇게 긴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연습한 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다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 캠퍼스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국어를 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여기 학교가 이제 하남고, 풍산고, 미강고, 미사고 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나 하남고 같이 이제 수준이 높은 학교를 제가 전담하게 되는 것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머님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미사 캠퍼스만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강동구에 있는 배재고 그리고 한영고를 두 가지 학교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배재고를 그만두었고 그리고 하남고 전문 강사 이것은 이제 희망입니다. 하남고만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전까지는 제가 대치동에 있었어요. 대치동에서 어머님들 중에 혹시 수능 국어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김동욱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 1타 강사 선생님 계세요. 이름이 공교롭게도 비슷하죠. 큰 관계는 없지만은 그분과 함께 제가 연구실에서 수석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었고 또 김동욱 쌤과 일을 한 이후에는 대성마이맥 1타 강사 선생님인 김승리 선생님 연구소에서 또 수석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바탕국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능을 연습하실 때, 준비하실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어 4대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바탕,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탕 출제위원으로서 제가 문제를 실제로 만들고 검토하고 그런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 강사 기간도 꽤나 길지만은 대치동에서 5년 가까이 됐었으니까 수능도 굉장히 오래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하남고 만의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하남고만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하남고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하남고에 들어갈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반편성과 수강 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보시죠.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서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다들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녀보셨고, 그래서 국어 공부가 어떤 것인지 다들 한 번씩 체험을 해 보셨을 텐데,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냥 학교에서 내가 제대로 외웠으면 시험을 잘 친다, 이런 느낌이겠죠. 요즘은 추세가 좀 많이 달라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절대 시험을 치지 않고요. 하남고 혹은 뭐 배재고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들은 교과서 외적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논술형이 존재를 합니다. 이 미사와 하남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남고만 논술형 문제가 나와요. 미사고는 객관식 100%고요. 풍산고랑 미강고는 단답형 시험만 나오는데 이 학교만 문장으로 답을 쓰는 논술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하남고는 매 시험마다 문제를 꼭 5개씩 논술형을 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논술형 문제 최소 배점이 4점, 평균적으로 5점이었고 가끔 가다가 10점짜리 문제도 있었어요. 한 문제가 10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날리면은 100점짜리 학생이 90점이 되는 거겠죠. 90점 되면은 하남고에서는 3등급입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 틀려서 3등급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과서 외에 이제 보통은 교과서 외적인 것들을 쓴다고 하면 모의평가만 쓰는 편인데, 하남고는 굉장한 명문답게 아예 교재 자체가 하나 더 있어요. EBS 올림포스 문학교재라는 걸 쓰는데,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1학년 수준의 문학이 아니에요. 2학년 수준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마주치면은 왜 이렇게 내용들이 어려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 시험마다 그 교재 안에 있는 작품 4개씩을 선정해서 반드시 시험 범위에 집어넣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 잡히는데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강동에서 수업을 할 때는 배재고나 한영고도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지만은 그 해가 아니라 전해,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1학년을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모의평가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이게 시험 범위 잡히는 편인데, 하남고는 달라요. 하남고는 그 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입학생이잖아요. 2024년도에 딱 들어가자마자 3월 모의평가를 치게 될 텐데, 그 3월 모의평가가 그대로 중간고사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나올 3월 모의평가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시험이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난이도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해 거라면은, 일단 배재고나 그런 학교들처럼 전해 거면 저희가 아는 시험지니까 보고 대비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월 모평은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사실상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또 하남고의 내신 시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모의평가에서 문학작품이 출제된 적은 없고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돼요. 문법도 나온 편인데 문법은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비문학 지문들이 꼭 1개 아니면 2개씩 모의평가에 나왔던 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요 4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본 적도 없는 특징이에요. 문법 시험 범위가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말은 이런 느낌이 돼요. 모든 학교가 1학년 때 문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통 의문, 그리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형태론, 그리고 문장론. 지금 여기 쓰는 순서대로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요게 기말고사,
그 다음에 요게 또다시 2학기 중간고사, 마지막에 중세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까지 순차적으로 나가고, 다른 학교들은 요걸 쳐버리면은 이걸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어요. 1학년 끝날 때까지는. 근데 하남고는 아닙니다. 하남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쳤던 의문이 요때 또 나오고요. 요때는 또 요거랑 요게 같이 나오게 되고요. 중세 칠 때 앞에 쳤던 세 가지도 또 나오게 됩니다. 즉 배웠던 문법은 돌리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마침 학생들이 3명이 앉아 있는데, 이 3명들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중학교 때 문법이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법이 굉장히 싫었던, 국어를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어 전공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문법이 굉장히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법만 나오면 계속 싫어했는데 하필 학교에서 문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자, 요거를 대비하려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그냥 목숨 걸고 외우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가 아니라 하남고기 때문에 문법은 목숨 걸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요 4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논술형 기출문제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둘 다 1학기 중간고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 선배들이 이제 반년 조금 전에 1학기 중간고사에 쳤던 문제인데, 1번 문제와 3번 문제 가져왔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고 요 두 단어만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죠.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의문 변동 명칭을 써서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심지어 총 점수가 10점짜리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5개니까 각각 2점씩 해갖고 다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즉, 논술형을 쓸 때 그냥 어중간하게 답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구조를 갖추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쓰지 않으면은 무조건적으로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학년을 끝마칠 때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자, 다음 장에 있는 각각 논술형 1번들은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거든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냐면은, 자, 앞에 거를 먼저 보시면은 조건이 2개가 붙어 있는데, 두 번째 조건에는 문장 형식을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가의 후렴구는 뭐뭐인데 비해 나의 후렴구는 뭐뭐이며 다의 후렴구는 뭐뭐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 안에 빈 내용을 채우라는 거죠. 어머님들,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 스스로 느끼겠지만은, 차라리 문장을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서 쓰면은 이게 차라리 쉬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 내용을 비워놓으면은 요 말에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연습을 제가 하남고만 특별하게 논술형 문제를 엄청 내면서 연습을 시키는 편인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쌤 그냥 제가 처음부터 차라리 완전 써버리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 너네 학교는 중간에 비는 내용을 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만 내가 탁탁탁탁 비워서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연습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써야지. 안 그러면은 대비가 안 됩니다. 요거 내가 뭘 써야 되는지는 내 혼자 쓰면 알겠는데 이걸 못 채워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문제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간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답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동사의 어간은 현재 선어말 어미 는이 붙고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 대신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는다 까지 정확하게 써야 이게 답이 되는 것인데 간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맞춤법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춤법 틀리면 하남고는 감점시킵니다. 그건 문장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맞춤법이라는 거는 띄어쓰기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국어를 잘해도 저도 그렇지만은 띄어쓰기를 100% 맞추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틀려서 이 내용 틀렸다고 저한테 와서 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질 그랬니? 물론 1학년 때 맞춤법을 따로 배우긴 하는데 그건 이론을 배우는 거지 저희가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학년 말로 갈수록 써야 되는 답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논술형에 대해서 기출문제 보여드렸고요. 다음 장 보시죠.
자, 부교재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책이 당장 학생들이 내년부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책인데 보시면은 EBS 올림푸스라 돼 있죠. 다행스럽게도 책이 공인책이에요. 어디서 뭐 이상한 책을 쓰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나온 EBS 책을 쓰는 거라서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긴 한데 여기 잘 보시면은 문학교과서 10종에 실린 문학작품. 어머니 문학이라는 과목은 1학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교과서는 2학년 1학기 과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 문학교과서의 작품을 미리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책 두께도 굉장하거든요. 여기서 각 시험마다 4개 작품씩 총 1년 동안 16개 작품을 미리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예시를 들어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 학생들이 쳤던 작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최인훈의 광장이고 어머님들 아마 대부분 아시는 작품일 겁니다. 6.25 전쟁을 바탕으로 개인의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밑에 있는 한 토막만 보시면 이런 지문이 있어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서 자기의 너무나 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 긴 문장이 요 한 줄로 요약이 돼 있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학생들 혼자서 이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A가 뭔지 B가 뭔지 이미 물어볼 거라서 이렇게 선지를 내놨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적자하지 않은 거, 바다의 뜻이 뭐냐, 한 사발의 물이 뭐냐 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학원을 다닌 학생들은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5번이 답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은 5번을 가르쳐 줄 때 제가 지식인들이 와서 진실을 알려주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못된 교훈을 퍼뜨린다는 묘사를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현혹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목적은 지식인들의 진실인 게 목적이지 그거는 현혹시킨다는 말은 지배자들만의 입장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학원에서 설명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위에 언저리에서 헷갈리는 답 아무거나 고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작품 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술형 문제가 하나 따라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은 제목이 광장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좁은 의미, 즉 협의로서의 광장의 의미를 쓰라 했고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를 서술하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광이라는 것은 주인공인 이명준이 꿈꾸는 광장의 의미였고 요 협의는 현실적인 의미의 광장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설명한 적 없고 그냥 이때 갑자기 문제가 떡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2학년 돼서는 광장의 의미를 따로 나눠가지고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현실 광장과 꿈꾸는 광장은 분명 다른 거니까 의미를 둘 다 정확하게 알아둬라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협의, 광의, 단어까지 정확하게 쓰면서 서술을 했고 맞췄습니다. 요게 이번 2학기 기말고사의 키포인트 문제였어요. 6점이니까 결코 낮지도 않죠, 배점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 고난이도 개념 이해, 암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심화적으로 서술까지 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교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그 해의 모의고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하남고 내신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23년 3월 모의평가 지문이에요. 아마 여기서 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지문을 한번 봤을 것 같은데 19세기의 분트가 인간이 정신세계가 어쩌고 실험심리학이 어쩌고 심지어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 말만 들어도 어질어질하거든요. 제가 정신질환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1학년 대상인데 요게 모의평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머님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 처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3월 모의평가를 치면은 절반 정도는 안 쳐요. 이거 감시하셔야 됩니다. 너 오늘 모의평가 쳤다면서 시험지 잘 쳤니? 하면은 쳤다고 말만 하고 어차피 내신 성적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가서 4번 쭈르륵 찍어버리고 자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올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문을 하남고 학생들은 3월 모의평가 아마 입학하자마자 2주일 안에 바로 치게 되거든요. 치자마자 속으로 다 그 생각했대요. 큰일 났다.
요거 중간고사에 나온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프로이트 이거 대비하겠다고. 왜냐면 자기 혼자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 그런 어려운 문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간고사 문제였고,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은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거든요. 23년 6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또 6월 모의평가 치고 난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6월 평가가 내신에도 나왔어요. 이것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 요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사랑의 욕구, 생존의 욕구, 욕구를 5가지 나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지문보다는 실제 나온 기출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PPT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종이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A, B 학생의 욕구를 5가지 나눠놨고, 그리고 무슨 욕구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남이 지시와 잔소리를 싫어한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 라는 말만 해놓고 이게 지문 안에서 어떤 욕구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잘 보시면은 한마디도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설명했기 때문에 요 5가지 욕구를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틀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학원을 다니면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학생 맞췄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다 써놨습니다. 자유, 사랑, 이거는 뭐라 썼는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네요. 생존, 이런 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잘 가르친 보람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비문학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 2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문법 범위 누적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오른쪽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1번 선지 보시면은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을 보실 겁니다. 의문 내용이에요. 1학기 1회 중간고사 때 배운 것인데 2학기 기말고사도 보시면은 1번 선지에 자음군 단순화 나오죠. 그냥 누적된 거예요.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문법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놓치거나 혹은 어설프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의문을 망치면은 2학기 기말고사도 같이 망치게 되니까 미리 무조건 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도 보실게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왼쪽 거는 작년도 2학기 중간고사 문제고 요거는 올해 2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어머님들 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서로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완벽히 똑같은 문제죠.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토시가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을 올해 그대로 낸 거예요. 사실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왜냐면은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기출을 다 배울 것이고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출을 어디다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면은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풀었고 맞춘 거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 심지어 올해 안에서만 누적되는 게 아니라 작년도 끝까지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니까 작년도도 기출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기출 문제도 무조건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절대 안 그래요. 하남고는 올해 문법 쌤이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남고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자 넘겨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번 방학 동안에 학생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학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크게 보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학, 두 번째 비문학, 세 번째 문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예비 고1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념반이라 부르는데 개념반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2주 안에 종료가 될 거예요. 종료가 되고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개념반에서는 문학과 비문학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은 정규반이 되면은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2학년 수준의 문학 대비. 왜냐면은 하남고는 하남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지문을 미리 배워놔야 읽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들은 전부 다 내신에 나오는 하남고 위주의 내신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미리 선행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아까 프로이트 같은 지문 학생들 개인적으로 놓아보면 절대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3평부터 중요하다는 걸 미리 인식한 상태에서 비문학 읽는 방법, 푸는 방법을 미리 저랑 같이 지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문법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나 문법 너무 싫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학생들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나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구나. 그때를 노려서 다음 주 수업부터, 다음 주 토요일 수업부터 저희가 문법을 시작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문법 싫어했지만 지금은 문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문법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는 학생들이 저보다 사이코라 그래요, 사이코. 근데 문법이 제일 쉬워요. 수학하고 똑같아서 법칙이 바뀌는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 배워놓으면 점수 먹기가 제일 좋은 건데, 하나문은 누적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문법 제대로 배워놓으면 1년 내내 시험 범위의 절반은 날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법은 정규반, 즉 이번 주 수업에서부터 칼같이 선행학습하고 끝없이 복습을 제가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문제를 풀려봤더니 선지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수업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걸 강조했었거든요. 얘들아,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했더니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해요. 에휴, 출세라는 말이야. 요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어휘를 따로 숙제장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는 어휘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한 얘기만 할 것이고 숙제장에서 어휘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를 하남고 대비를 특히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남고 같은 높은 수준에서는 딱 문제 한두 개만 틀려도 등급이 3등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개념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 교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것인데, 내용이야 정규반에서 달라지겠지만은 형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교재는 저와 강동 본원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저희 원장 선생님까지 다 합심해가지고 매 방학 때마다 새로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체 교재고 어디서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닌 저희 학원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차 먼저 보실게요. 잘 안 보이네요. 종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페이지에 목차 보시면은 개념반에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나누어서 문학들의 구성, 그리고 문학의 특징, 갈래별 특징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지금 배우고 있었고요. 그 다음 장 2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독서까지, 처음에 보시면 독서 독해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문만 드립다 놓고 지문을 읽는 방법만 들들들들 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기 위한 이론까지 충분히 배우고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개념반 내용이었고, 저는 4주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 한 주까지는 수업을 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교재 내용 아예 안 보이는군요. PPT는 종이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수업할 때 쓰는 교재 내용인데, 지금 3페이지에 보시는 내용은 소설 파트, 마침 오늘 배운 거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에 관한 인물을 분석하는 방법,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정확히 인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주동인물, 반동인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깔려 있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방금 배웠던 그 인물에 대한 특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지문과, 5페이지 보시면은 학생들이 수업할 때 내용만 줄줄 듣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문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게 본교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보여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지문만 들들 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 파트를 먼저 통해서 논지 전개 방식, 즉 이야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실제 지문, 어머니 여기 보시면 실제 지문 이거 내용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 에리 프롬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것도 1학년 지문이었거든요. 재작년 시험 범위였고, 요런 것들을 통해서 하남고에서 나올 만한 어려운 지문들의 난이도를 미리 체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반 들어가면은 문법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원
이번에 문법 교재는 정말 이 모든 서울권 혹은 경기도권까지 포함해서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머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의 원장 선생님 성함이 신동철 선생님인데, 신동철 선생님은 옛날에 메가스터디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강의하시던 분이 수강평을 봤을 때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인터넷 수강생들이 문법 하나는 정말 최고였다. 물론 다른 거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법이 더욱 최고라고요. 그래서 문법 정말 잘하시는 원장님하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한 끝발 날렸던 제가 같이 만들었던 자체 교재가 이거고, 저는 이 문법 교재 한 권만 있으면은 모든 수능 칠 때까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문법을 딴 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를 합니다. 요 안에 모든 내용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당장 다음 주부터 학생들, 정규반 학생들이 배우게 될 저희만의 자체 문법 교재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의문이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의문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10페이지라든지 11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좀 알록달록하게 인싸 이쁘기라는 표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책은 뭐냐면요, 저희가 매 주마다 한 권씩 새로 나가는 과제장의 이름입니다. 저희 학원 이름이 생각의 차이고, 생각은 영어로 인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인사이트 북인데 원장님은 그냥 인싸들이 쓰는 책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인싸이 책이다, 인싸이 북이라는 명칭이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매 주마다 한 권씩 나옵니다.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음 주 넘겨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13페이지에 이제 목차가 있는데, 어머님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있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하루에 학생들이 해야 될 양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어머님들 그거 걱정하시죠? 도대체 얘가 국어 수업을 듣긴 했는데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애가 토요일 날 수업을 들었으면은 일요일 날까지 무조건 요거 다 했어야죠. 그렇죠? 하루마다 할 양 정해져 있고 학생들은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칼같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 하면 됩니다. 시간으로 쳤을 때 잘하는 학생은 한 20-30분 걸릴 거고요. 못하는 학생은 1시간쯤 걸리던데 뭐 학생마다 차이가 있긴 있어요.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 1 같은 경우에 문학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제 15페이지 보시죠. 데이 1도 그냥 지문만 냅다 푸는 게 아니라 15페이지에 지문이 스텝 A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지문 내용을 상황, 태도, 정서 등등으로 단답형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요거 의외로 못 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살면서 객관식 문제만 답을 맞춰봤지 국어에서 실제로 빈칸을 채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과제장에서 빈칸 채우는 연습을 먼저 미리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페이지 보시면은 똑같은 지문이 스텝 B인데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그거에 따른 똑같은 지문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가시면은 요게 저는 매 숙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22페이지는 스텝 C고 방금 스텝 B에서 풀었던 그 객관식 문제를 모든 선지에 대해서 근거를 써야 돼요. 어머님들 오답 정리 중요한 거 아시죠? 학생들이 문제만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스스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혼자서 쓰라 하면은 100% 안 써요. 저 학생들 10년 봤습니다. 절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니들이 요 빈칸, 요게 핵심 키워드니까 이 빈칸들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닌 거니까 너는 그 답을 채우는 연습을 해봐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 읽어봤을 때, 아, 이 선지는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겠지 라는 목적에서 오답 정리용 코너가 요 스텝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풀었던 세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 5까지 비문학 지문까지 쭉 이어지게 될 거고요. 데이 6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코너입니다. 어휘는 학생들이 보통은 일단 사자성어를 어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줬어요. 지금도 사자성어가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정규반 되면은 사자성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조랑 대비의 차이 같은 게 있거든요. 어머님들도 말만 들으면은 서로 비슷한 건 알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적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학생들이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놓으면 학생들 안 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28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외웠던 내용을 실제로 풀 수 있게 자체적인 문제들도 만들어 두었어요. 빈칸 채우기까지 다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한 주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숙제장 내용이고 전부 다 자체 교재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교재 소개는 다 드렸고요. 데이 7을 와봐야 되는데, 데이 7은 간단하게 단편 소설 하나씩 집어넣고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문학작품 하나라도 더 많이 보라고 작품들을 한 주에 하나씩 읽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반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토요일 날에 예비고일 수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 반이 하나 있고 오후 7시 반 이렇게 해서 2개 반이 있어요. 자, 물론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중간 타임, 그러니까 오후 3시 반도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어머니들께서 친구를 많이 데리고 오신다면은 수요일 날이라든지 그런 평일 날에도 더욱더 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이 반들은 학생들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없던 게 하나 있는데 문법 특강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학 영어가 중요하니까 수학 영어를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미친 듯이 미리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국어는 공부할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어학원을 못 다니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규반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하남고는 문법 중요한데 문법이라도 제발 미리 좀 해라 라는 목적에서 6주짜리 문법 특강반을 하나 개설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규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요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규반은 요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이 특강반은 정규반을 듣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남고는 갈 것인데 정규반을 못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할 거고 총 6주 과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진우쌤 설명하신 거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월 11일쯤 되면은 영어 진우쌤도 하남고만을 대상으로 딱 하루짜리 특강 한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하거든요. 11일 날은 영어고 목요일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9일 화요일 날에 문법, 그러니까 하남고 문법을 미리 맛보는 차원에서 9일,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그거를 여기다가 만드는 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9일 화요일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4시에 하남고 문법 기출 맛보기 특강이 열릴 겁니다. 1시간 동안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렇게 풀어라라는 방법론을 제가 학생들한테 전수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무료 특강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편성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재고랑 한영고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아쉬우면 나한테 좋은 얘기를 좀 써줘라 라고 했더니 좋은 얘기를 참 많이 써줬거든요. 좋은 점이 무엇이냐? 내용을 항상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잘한다는 얘기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잘한다보다 재미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졸릴 때도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깬다.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목소리 정말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문학 수업이 굉장히 좋은데 수업 들을 때 집중이 잘 되고 유쾌한 것 같다. 또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하고 싶은 말, 저는 이거 감동받았는데 학생의 관점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그걸 잘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국어를 생각보다 못했던 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왜 못한지 알아요. 그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쉽게 설명하는데 저는 굉장히 능합니다. 아, 하지 말란 거. 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장발. 이건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답답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잘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덴티티라서 이거는 고민 좀 해볼 거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하남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학생들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자녀도 다녔으면 좋겠고 자녀분들의 친구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같이 학원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국어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